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면 밝게 하늘을 빛내고 있는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까지 주는 달은 항상 인류의 궁금증을 유발시켰죠. 덕분에 방아를 찢는 토끼와 같은 전설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저녁만 되면 볼 수 있는 달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달은 인류에게 항상 신비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과학자들은 지구에서만 관찰하던 달을 탐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기에 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던 나라는 강대국인 소련과 미국이었는데 소련이 먼저 탐사선을 보내게 되었죠. 1966년 2월 3일 소련의 루나 9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다른 천체에 연착륙한 탐사선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안전하게 달에 착륙한 루나 9호는 달 표면 사진을 자세히 찍어 지구로 전송했죠. 동시에 달 표면이 딱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루나 9호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달 표면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고 요철이 심했으며 돌 모양의 물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올린 루나 9호는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통신이 끊기게 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1969년 7월 16일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보내며 인류 최초로 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말을 남긴 닐 암스트롱입니다. 이어 버즈 올드린도 달에 내려 약 2시간 30분 동안 달 표면을 탐사하며 22kg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기를 세우기도 하며 달의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총 8일간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1969년 7월 24일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채취한 샘플들은 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며 현재도 귀중하게 보관되고 있죠. 여담으로 당시 닐 암스트롱이 남긴 발자국은 아직까지 달에 남아 있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이죠. 달의 탄생 가설은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그중 유력한 2개의 가설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공동 형성 가설입니다. 약 138억 년 전 빅뱅이 발생하며 수소와 헬륨, 다른 무거운 원소들을 방출하며 우주먼지들과 뒤섞여 거대한 태양성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초신성의 충격파의 여파로 성운은 수축하기 시작하며 회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각 운동량과 중력이 증가하게 되고 회전축 기준, 수직으로 납작해지며 원시 행성계의 원반을 이루게 됩니다. 성운의 중심부는 빠르게 압축되며 강한 열이 생성되었고 이로 인해 핵융합이 시작되었죠. 이후 연소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태양입니다. 성운의 외곽부 또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비교적 큰 우주먼지와 잔해들은 서로 뒤엉키면서 행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다른 행성들과 같이 달도 탄생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달의 암석 연대 측정 결과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3천만 년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보아 공동 형성 가설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 충동 가설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인데 약 45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화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달이 형성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 충돌로 인해 합쳐진 것이 지금의 지구이고 그 일부가 우주로 튕겨져 나가 지구 주위의 궤도를 돌면서 점차 뭉쳐진 것이 달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충돌 당시 발생한 거대 에너지가 수백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천체의 물질을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들었고 이것들이 지구 근처를 돌다가 서서히 식어 고취화된 것이 현재 달이라는 가설이죠. 그렇다면 왜 거대 충돌 가설이 제일 유력한 가설일까? 인류는 여러 번의 달 탐사를 통해 달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자 달의 구성 물질이 지구의 멘틀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달과 지구의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증거도 이 가설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우리는 매일 밤 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우선 조수가 거의 사라지게 되며 바다의 순환이 막히게 될 겁니다. 물론 태양도 조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달이 주는 중력의 힘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겠죠. 물이 빠진 조간대에 생활하던 생물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며 엄청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조수는 바다의 열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와 기후 또한 급격히 바뀌게 되겠죠. 두 번째로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많은 생물들이 달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달빛을 여행의 신호로 삼는 조류라던가 야행성 동물들에게 빛을 제공해 활동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심지어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변화하며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사계절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밌는 점은 실제로 달과 지구는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약 수백만 년 뒤에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꽤나 멀어진다는 말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달이 매년 멀어지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뒤 그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달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었죠. 이 거울과 빛을 통해 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에 설치된 거울로 빛을 쏘게 되면 반사된 빛은 빛을 쏘아보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빛이 되돌아온 시간을 계산해보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덕분에 매년 지구와 달이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은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체에게 굉장히 소중한 친구입니다. 우리의 밤을 비춰주며 바다의 순환을 도와 생태계를 조화롭게 유지시키죠. 달은 지구의 균형을 잡아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이 우리의 생명줄인 셈이죠. 현재 굉장히 발달된 문명 안에서 사는 인류. 예전에 비해 식자재에 대한 걱정이 비교적 크게 줄었으며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기대 수명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됐죠. 그중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시간 여행입니다.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신기하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죠. 핏덩이의 상태로 태어나 노화를 거쳐 죽음으로 향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며 모든 행동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조차 시간의 흐름을 따르며 잠을 자는 것 또한 시간의 흐름을 따르죠. 이토록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시간은 어떤 개념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인간이 도입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대상의 변화를 보고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 뿐, 시간 자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시간에 대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려면 우선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류 최초로 시공간의 개념에 대해 고민했던 뉴턴은
어떠한 물체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개념을 조금 더 개선한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바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말이죠.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쉽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는 물리 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속도는 항상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속도 100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제가 공을 100의 속도로 던지게 된다면 저한테는 공의 속도가 100으로 보이겠죠? 멈춰있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200의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빛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 속도 100의 기차에서 빛을 쏜다면 기차 안에 있는 제가 보는 빛의 속도와 밖에서 있는 여러분이 보는 빛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얘기인데 이것을 해결한 것 또한 아인슈타인입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그 물체의 시간이 변한다는 개념으로 이 모순을 완벽하게 정리해버렸죠. 즉 모든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무엇일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조금 더 광범위하며 특수 상대론과는 다르게 가속도가 0이 아닌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중력에 의해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태양이라는 큰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 주변 시공간이 변형되면서 그 주변의 다른 것들이 마치 태양에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쉽게 말해 중력이라는 것이 공간과 시간이 휘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블랙홀을 말할 수 있겠죠.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은 그 근처에만 접근해도 시공간이 변형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으로 다가갈수록 더욱더 변형되죠. 어려운 내용 다 집어치우고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닌 서로 맞물려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내일 일본을 간다고 가정해보면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공간상에서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이듯이 이 지점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의 미래는 나에게 현재일 수도 있겠죠. 결국 우주의 큰 틀에서 보자면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며 4차원 시공간 속에서 공간처럼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곳이 우리가 말하는 과거이고 이곳이 현재, 여기가 미래라고 가정한다면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날들의 단면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위치가 변하는 것뿐이고 그 속도는 모두가 상대적이며 이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여행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져온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여행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로는 불가능하지만 미래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할아버지 역설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게 되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시기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면 현재 시간에서 내 존재는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의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게 될 거고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할아버지를 죽이러 오는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결국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이 역설로 보나 엔트로피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나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미래로의 여행은 가능하죠. 미래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미래를 본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나의 시간이 남들보다 느리게 흐르면 가능하겠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물론 그 차이가 너무 미세해 느낄 수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운동한다면 가능한 얘기죠. 예를 들어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로 불변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따라잡고 싶어서 15만 킬로미터로 빛을 따라간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에게는 빛의 속도가 여전히 30만 킬로미터로 보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25만 킬로미터로 달린다고 해도 빛은 여전히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보일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더 빨리 달릴수록 여러분의 상대적인 시간이 더 느려진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소름 돋는 결과죠. 결국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결코 과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 것도 후회를 하고 있는 것도 모두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정한 시간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더욱 건강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다양한 법칙들이 존재하며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는 식기 마련이죠. 어떠한 법칙이든지 그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무조건 늘어나기만 하는 친구도 존재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흥미진진한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인 상황, 스코어는 동점.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안타를 만들어낸다면 끝내기 안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비팀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 번만 공을 잘 던진다면 승리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때 투수는 전력을 다해 공을 던질 겁니다. 투수가 힘껏 공을 던지는 만큼 야구공은 더 강한 에너지를 받아 날아가겠죠. 투수가 공을 던지는 일이 공이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을 힘껏 던질수록 공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여기서 우리는 1 이퀄 에너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수가 던진 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포수가 그 공을 받게 될 겁니다. 포수의 미트에 잡히게 되면 아예 힘을 잃어버리며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에너지는 사라진 걸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투수가 힘껏 던졌던 야구공을 포수의 미트에 잡힌 순간 운동 에너지는 사라지지만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공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약해질수록 열 에너지가 올라가며 결국 전체적인 에너지의 총합은 처음과 같겠죠.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도 그 에너지의 총합을 일정하게 보존시킵니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죠. 다르게 표현하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력학 제2법칙은 무엇일까?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는 보일러를 켭니다. 설명하기 쉽게 보일러 대신 온풍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거실에서 온풍기를 작동시키면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오겠죠. 거실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른 방도 따뜻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사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결국 같은 온도가 될 때까지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기하게 우주의 모든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엔트로피를 알아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흐트러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예를 들어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무질서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립계의 고온의 거실과 저온의 방이 하나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데 고온의 거실에서 저온의 방으로 열이 전달되겠죠. 이때 거실은 열 에너지가 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방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이동한 열 에너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거실에서 감소한 엔트로피의 양보다 방에서 증가한 엔트로피의 양이 더 많습니다. 결국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일은 전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혹시 부서진 자동차가 이전처럼 수리되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존재할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혹은 엎질러진 물이 혼자서 컵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불가능하죠. 이처럼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를 멈출 수는 있을까요? 실제로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절대 영도 영하 273.15도에 도달한다면 엔트로피를 멈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아직 절대 영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근접한 수준까지 미치는 성과는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엔트로피가 멈추게 된다면 뭔가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엔트로피가 멈추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죠. 이처럼 엔트로피는 고립계의 모든 현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며 모두 이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또 다른 말로 무질서도라고 불립니다. 혹은 유용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엔트로피는 신기하게도 고립계에서 항상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이동하며 항상 동등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려고 움직이죠. 그렇다면 왜 에너지는 자꾸 동등한 수준으로 흐르려고 움직이는 걸까? 어려운 내용 집어치우고 쉽게 설명하자면 윷놀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윷놀이를 하다 보면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개가 나오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윷은 총 4개의 막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윷을 던졌을 때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이때 개가 나올 확률이 6가지의 경우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윷놀이를 하게 되면 개가 가장 자주 보이는 이유죠. 근데 엔트로피와 윷놀이는 무슨 상관관계일까? 윷놀이 대신에 입자로 생각해 본다면 이 입자들이 윷이나 모와 같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보다 개처럼 서로 평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6가지의 경우의 수밖에 없는 윷놀이도 평등한 상태가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것을 우주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입자의 수를 가진 우주는 당연히 평등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려는 경우의 수가 윷놀이보다 훨씬 압도적이겠죠. 그 입자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에너지가 평등한 수준으로 흐르려는 움직임은 100%에 수렴합니다. 결국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입자를 가진 우주의 흐름은 에너지가 평등한 수준으로 움직일 확률이 거의 100%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루트 B 볼츠만이 통계 역학적으로 답변한 엔트로피는 왜 자꾸 증가하나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적어도 엔트로피가 감소할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근데 0%에 수렴한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행인과 시비가 붙어 그 사람의 머리를 유리병으로 가격했다고 상상해보죠. 유리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들이 바닥에 사랑해 라고 놓여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주의 엔트로피가 감소할 확률은 이 상황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엔트로피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윷놀이를 조금 더 확률적으로 접근해 즐길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저희 집 온도에 맞게 식은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엔트로피의 흐름에 따라 오늘도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우주에는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빛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혹은 문명의 발달이 끝에 다다른다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속도죠. 하지만 우주에서 유일하게 빛보다 빠른 친구가 존재합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빛은 절대로 그 속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빛의 질량은 0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 또한 불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친구가 빛보다 빠를 수 있을까? 타키온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빛보다 빠르다고 가정하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물론 가상의 입자이지만 충분한 존재 가능성을 품고 있기도 하죠. 이 개념은 많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깨부수려는 노력으로부터 탄생했는데 20세기 초 독일의 물리학자 아르놀트 조모펠트가 상대성 이론을 잘 살펴보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힉스장과 정지 질량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양성자와 같이 정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또 하나는 광자와 같이 정지 질량이 0인 친구들이죠. 여기서 정지 질량이란 힉스장이 입자에 부여하는 질량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힉스장이란 무엇일까? 우주의 진공은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공 에너지가 사방에 퍼져 있죠. 진공 속에는 다양한 장이 양자 요동을 치는데 이 요동 에너지를 진공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힉스장은 그 진공에 채워진 장이죠. 쉽게 말하자면 힉스장 이꼴 힉스 입자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정확히는 힉스장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 요동, 이것을 힉스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은 다 힉스장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힉스장이 입자에 질량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광자와 같이 특수한 친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모든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떠한 입자가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효과입니다. 한마디로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면 질량이 큰 입자이고 반대로 상호작용이 적고 약하다면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광자는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식을 보면 m은 v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인데 만약 빛보다 빠른 타키온이 존재하려면 타키온의 질량은 허수가 돼야만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타키온이 에너지를 모두 잃게 되었을 때 그 속도는 무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의 질량을 가진 입자는 에너지를 얻을수록 속도가 커지지만 허수의 질량을 가진 타키온은 반대로 에너지를 잃을수록 그 속도가 무한대로 수렴하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게 만약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인과율이 깨지게 됩니다. 인과율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 해오던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여태까지는 과거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인과율이 깨지게 된다면 원인과 결과 또한 뒤바뀌게 되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물리법칙이 깨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물이 들어있는 컵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물이 바닥에 엎어지겠죠. 하지만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인과율이 모두 뒤틀리게 될 겁니다. 현재 타키온은 주로 입자물리학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속도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물리학자들이 타키온에 대해 연구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 증명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타키온의 존재 여부가 사실로 판명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모든 물리 법칙은 새로 규명돼야겠죠.
우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계의 천체들이나 혹은 강한 빛을 내는 별들도 존재하죠. 특히 별 같은 경우 밤에 하늘만 올려다보아도 드넓은 하늘을 꽉 채울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별들은 우주 질량의 극소수만을 담당하고 있죠. 수많은 별들과 천체들을 모두 합해봐도 우주 질량 전체의 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을까? 68%가량은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는 암흑물질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암흑이라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친구라고 자주 혼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예 다른 친구들이죠. 우선 암흑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쉽게 말해 우주를 팽창시키는 반중력 에너지입니다. 이 미지의 힘은 중력과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것이죠. 암흑에너지는 우주상수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상수란 무엇일까?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진공상태 공간에 존재하는 에너지 밀도를 뜻하죠.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라고 불리는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상수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이 우주상수에 대한 반발이 컸지만 현재는 역설적이게도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암흑에너지라면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암흑에너지의 모델 중 하나가 우주상수이죠.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암흑에너지는 우주상수의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왜 우주상수가 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하죠. 암흑에너지의 발견은 1998년 SCP와 하이즈 팀이 먼 거리의 LA형 초신성 폭발을 관측하며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초신성의 밝기를 이용해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 값이 전과 다르게 이상한 것을 발견하며 우주의 팽창이 감속이 아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 연구들은 기존의 우주 팽창 이론을 뒤엎게 됩니다. 암흑에너지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이 미지의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단순하며 정확한 것이 바로 우주상수였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암흑에너지는 진공에너지의 한 형태로 시간에 의해 변하지 않는 일정한 밀도를 가지죠. 아예 미지의 친구이다 보니 암흑에너지를 새로운 형태의 힘이나 에너지로 간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덕분에 일각에서는 암흑에너지를 이용해 기존 물리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리나 법칙의 탄생을 기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암흑에너지의 연구에 있어 어마어마한 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이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암흑에너지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관측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무엇일까? 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은하단을 관측하던 중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추가로 존재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은 은하들이 은하단을 벗어나 빠르게 날아가야 하는데 은하단의 중력에 잘 잡혀 있다는 것은 은하단의 중력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보이지 않는 제3의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과는 다르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통해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빛을 발하거나 빛을 흡수하지도 않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죠. 암흑에너지와는 반대로 강한 중력을 행사하는 물질입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은하들의 결속 유지는
부족한 중력으로 인해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물리학에서는 기본 입자들 간의 새로운 대칭성을 제한하는 초대칭 이론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기본 입자가 초대칭 파트너라는 새로운 입자를 가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인데 초대칭 이론에 따르자면 이 전자에는 셀렉트론이라는 보손 파트너가 존재합니다. 암흑물질도 초대칭 이론에 의하면 초대칭 파트너가 존재하죠. 아직 미지의 분야다 보니 여러 개의 후보가 존재합니다. 윈프나 엑시온 혹은 마초와 같은 친구들이죠. 물론 초대칭 이론은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전히 미지의 친구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현재 과학자들이 여러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탐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지의 분야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한다면 암흑물질은 물론 암흑에너지도 그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우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친구이니만큼 그 본질이 밝혀진다면 더욱 다양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겠죠. 어쩌면 왜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지 혹은 언제 다시 수축할지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좋아.